파리에는요, 서로 전혀 다른 시대를 상징하는 두 개의 오페라 하우스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화려했던 제국의 과거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말 파격적인 현대의 시작을 보여주죠. 어떻게 하나의 도시에서 이렇게나 다른 두 공간이 태어났고 또 서로 격렬하게 충돌했는지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판례 가른 예를 좀 보세요. 와, 정말 금방이라도 황제가 나타날 것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죠. 반면에 오른쪽 샹젤리제 극장은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장식은 싹 걷어내고 아주 간결하고 단단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극장이 상징하는 예술적인 대립, 그리고 이 샹젤리제 극장이 건축과 음악,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린 그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샹젤리제 극장의 탄생은요, 이게 단순히 건물 하나가 뚝딱 세워진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과거의 건축 방식에 대한 거대한 도전장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출사표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그때 당시 파리에서 좀 제대로 된 공공 건물이다 하면 을에 아주 단단하고 멋진 돌로 짓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도시의 심장부에 들어설 중요한 극장에 당시로서는 사실상 검증도 안 된 신소재, 콘크리트를 썼을까요? 이 파격적인 상택 뒤에는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명확했어요. 극장이 들어설 땅이 센강 바로 근처라 집안이 너무 물렀던 거죠. 전통적인 석조 방식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판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철근 콘크리트의 대가 페레 형제였습니다. 이분들은 콘크리트로 구조적인 안정성만 확보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물 내부의 기둥을 싹 없애버립니다. 덕분에 모든 관객이 어떤 방해도 없이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게 된 그야말로 혁신적인 공간을 창조해낸 거죠. 자, 핵심만 딱 요약해 볼까요? 1913년에 완공됐고 건축가는 페레 형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파리 최초로 건물 전체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공공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가 샹젤리제 극장을 건축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만든 거죠. 그런데요, 이 새로운 건축 방식이 단순히 건물의 겉모습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극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소리를 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두 극장의 평면도를 보면 이게 단순히 모양만 다른 게 아니에요. 공간에 대한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의 팔레가르니에는 전통적인 말발굽 형태잖아요. 이건 사실 무대보다 다른 관객들 옷 구경하기 더 좋은 구조예요. 철저히 사교를 위한 공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른쪽 샹젤리제 극장은 다릅니다. 이 타원형 구조는 모든 사람의 시선과 귀를 오직 무대, 딱 한 곳으로만 향하게 만들어요. 여기서는 당신의 사회적 지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음악만이 유일한 주인공이니까요. 샹젤리제 극장의 그 완벽한 음향에는 바로 이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천장에 있는 저 거대한 돔이 무대에서 울려 퍼진 소리를 객석 구석구석으로 아주 부드럽게 반사시켜줘요. 그리고 저 화려한 샹들리에, 저게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이게 뭐랄까, 서리를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불필요한 잔향이나 메아리를 싹 흡수해버리는 음향 함정 역할을 하는 거죠. 덕분에 관객들은 훨씬 더 깨끗하고 명료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클로드 드뷔시의 이 한마디보다 더 완벽한 평가는 없을 겁니다. 음악을 위한 완벽한 집.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드디어 탄생했다라는 선언이었죠. 바로 그 완벽한 무대에서 음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초연이 있던 날밤이었죠. 그날 밤 극장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주 기괴한 바순 소리로 서곡이 시작되자마자 객석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고 이건 곧 야유와 고함으로 번졌어요. 급기야는 서로 의견이 다른 관객들 사이에 주목다짐까지 벌어졌습니다. 지휘자는 어떻게든 연주를 이어가려고 했었고 안무가 니진스키는 무대 바로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용수들에게 박자를 알려줘야 할 정도였다니까요. 13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무용수들이 봄의 제전의 그 낯설고 기괴한 안무를 익히기 위해 쏟아부은 리허설 횟수입니다.
하늘로 우아하게 솟아오르는 그런 발레가 아니라 땅을 격렬하게 내리찍는 원시적인 몸짓이라니 이 작품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숫자 130이 정말 묵직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폭동은 단순히 음악이 내 취향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존의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엘리트와 새로운 예술의 미래를 열려는 아방가르드 사이의 문화적 전쟁이었습니다. 봄의 제전은 그 전쟁의 포탄이 터져 나온 최전선이었던 셈이죠. 봄의 제전이 일으킨 그 폭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바로 그 무대 위에서 또 다른 혁명이 폭발합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이 아니었어요. 파리의 심장을 뒤흔든 아주 뜨거운 재즈의 리듬이었습니다. 그 혁명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조세핀 베이커가 있었습니다. 1925년에 무대 위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에너지로 춤을 춘 그녀는요, 순식간에 재즈 시대의 영혼으로 떠올랐고 파리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걸로 샹젠지제 극장은 다시 한번 혁신의 무대라는 명성을 완벽하게 굳히게 되죠. 그녀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유럽 전역에 재즈와 찰스턴 랜스를 퍼뜨렸고 피카소나 장콕토 같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죠. 이로써 샹젤리제 극장은 단순히 새로운 음악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용광로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혁신의 상징이었던 샹젤리제 극장과 전통의 상징 팔레 가르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둘은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파리의 예술을 이끌고 있습니다. 팔레 가르니에는 고전 오페라와 발레의 성지이자 오페라의 요룡이라는 신화가 살아 숨쉬는 전설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샹젤리제 극장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현대적인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하는 혁명의 무대로 기능하고 있죠. 어찌 보면 파리의 문화는 이 두 극장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욱 풍성해진 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예술계에 그야말로 폭탄을 던졌던 봄의 제전 같은 작품이 만약 오늘날 나온다면 과연 어디에서 공연될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예술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